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합법적인 경제 시스템 바로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융제국이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림자 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FBI가 시칠리아 마피아가 실제로 얼마나 막대한 돈을 통제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현금은 사라졌습니다. 불태워지거나 땅에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와 바티칸의 불투명한 장부를 거쳐 출처를 묻지 않는 유럽 은행들로 흘러들어가 완벽하게 세탁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단순히 범죄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합법적인 경제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방하여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둘을 구분할 수 없었던 그런 시스템을 말입니다. 이 깊고 어두운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지식의 빛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지중해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섬 시칠리아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아온 땅이었습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아랍인, 노르만인, 스페인인, 수많은 정복자들이 거쳐갔지만 그들은 지배자만 남겼을 뿐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이탈리아가 통일되었을 때도 시칠리아는 여전히 가난하고 분열되어 있었으며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이탈리아 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고 부패했습니다. 정의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권력의 공백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힘이 자라났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아닌 네트워크,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는 형제단이었습니다. 바로 보호, 계약 이행,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최초의 마피아 단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개인이었습니다. 감귤 농장주들을 위해 계약을 이행하고 운송되는 상품을 보호했으며 빚을 받아주었습니다. 법원과 경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땅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피초라고 불리는 보호세였습니다.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당신의 오렌지는 밭에서 썩어갔고 일꾼들은 사라졌으며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호는 갈취로 변질되었고 마피아는 서비스 제공자에서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팔레르모의 부두에서부터 코를레오네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시칠리아의 모든 상업활동은 누군가에게 상납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마피아는 단순히 훔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했습니다. 분쟁을 중재하고 선거를 통제했으며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한몫을 챙겼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평행경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적인 사업이 그렇듯 그들은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소, 감귤, 토지, 밀수, 돈은 결코 잠자는 법 없이 끊임없이 재투자되었습니다. 폭력은 그들의 브랜드였고 부패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베니토 무솔리니가 등장했습니다. 1920년대 이 파시스트 독재자는 마피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명령과 함께 철권의 총독 체사레 모리를 시칠리아로 보냈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많은 이들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 작전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피아는 지하로 숨어들었지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20년 후 전쟁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943년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했을 때 그들은 지형과 항구, 그리고 민심을 잘 아는 현지 협력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미군 정보부는 시칠리아에 뿌리를 둔 뉴욕 마피아의 보스, 럭키 루치아노와 같은 인물들에게 접촉했습니다. 뉴욕 항만을 장악하고 시칠리아 침공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협력하는 대가로 루치아노의 형량은 조용히 감형되었습니다. 전쟁은 역설적이게도 마피아에게 합법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해방 이후 시칠리아에는 도로, 주택,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막대한 재건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로마와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수십억 달러의 돈이 남부 이탈리아를 재건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필요했고 건설업자들은 안전이 필요했으며 은행은 중개인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시골의 갱단들은 잘 재단된 양복을 입은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설립하고 공공입찰을 따냈으며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마피아는 총잡이에서 금융가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1960년대와 7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급격한 경제성장의 그늘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개발 독재 시절 정경유착과 의혹의 건설 계약들이 난무했던 것처럼 시칠리아의 재건 역시 마피아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대 팔레르모는 건설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는 크레인이 가득했고 밤낮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졌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일사코 디 팔레르모 즉 팔레르모 약탈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피아가 도시 개발을 통해 말 그대로 도시를 약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주거지역이 철거되고 마피아와 연계된 건설회사를 통해 흘러나온 공적 자금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그 수익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탈리아의 경제기적을 칭송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시칠리아를 훨씬 넘어선 거대한 사적 자본 네트워크라는 그림자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헤로인 거래는 마피아를 국제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칠리아는 대서양을 잇는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온 모르핀 원료가 시칠리아의 비밀 실험실에서 정제되어 마르세유를 거쳐 미국에서 팔려나갔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른바 프렌치 커넥션은 미국 헤로인 수요의 거의 전부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금은 어딘가로 가야만 했습니다. 현금은 부피가 크고 증거가 남으며 깨끗하게 세탁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마피아는 새로운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바로 금융적 투명인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은행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헤로인 수익금을 유령회사와 익명의 신탁을 통해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팔레르모의 호텔을 사고 토스카나의 포도밭을 매입했으며 파나마에 서류상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돈의 진정한 힘이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70년대는 이러한 진화의 절정이었습니다. 마피아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은행가라는 강력한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은행이 이 폭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방코 암브로시아노였습니다. 이 은행은 이탈리아 최대의 사설은행으로
공식 명칭이 종교사업기관인 바티칸 은행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서류상 바티칸 은행은 자선기관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금융 블랙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권 독립체로서 종교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돈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거미줄의 중심에는 하느님의 은행가라는 별명을 가진 방코 암브로시아노의 회장 로베르토 칼비가 있었습니다. 칼비는 파나마, 룩셈부르크, 바하마의 유령 회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십억 달러의 비밀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정치 비자금이었고 일부는 마피아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수사관들이 밝혀냈듯이 일부는 바티칸에서 직접 나온 돈이었습니다. 1982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방코 암브로시아노는 13억 달러의 자금이 증발하며 파산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칼비는 이탈리아를 탈출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런던의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아래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현금과 벽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처형당했다고 믿었습니다. 마피아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스캔들은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조직 범죄, 정치, 그리고 금융 사이의 경계는 이미 오래전에 흐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티칸 은행은 조용히 배상금을 지불했지만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사임했지만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는 살아남았습니다. 방코 암브로시아노 붕괴 이후 마피아는 다시 한번 변신했습니다. 1980년대의 판사 암살, 차량 폭탄 테러, 경쟁 조직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등 극심한 폭력 사태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사업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즉 화이트 칼라 마피아는 총알을 재무제표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주식시장, 부동산, 그리고 글로벌 무역에 투자했습니다. 돈은 더 깨끗해졌고 방법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이탈리아 반마피아 위원회는 조직 범죄가 연간 1천억 달러 이상, 즉 국가 GDP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익을 창출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마피아 연합체가 이탈리아 최대의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피아트나 애니와 달리 그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았고 규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는 현금, 그림자 계좌, 그리고 역의 지주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때마다 돈은 다른 곳으로 더 빨리 흘러갔습니다. 런던, 스위스, 룩셈부르크, 카리브해의 조세 피난처들이 새로운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단속은 마피아에게 여러 겹의 유령 회사와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을 위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2000년대에는 마피아의 자산이 합법적인 사업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경제학자들조차 어디까지가 깨끗한 이탈리아고 어디부터가 범죄 이탈리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시칠리아 마피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칼라브리아의 은드랑게타, 나폴리의 카모라를 비롯한 수많은 해외 카르텔들도 같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시장에 투자하고 명품 부동산을 사들이고 합법적인 회사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한때 지역에 머물던 검은 돈은 다국적 자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법 집행기관들은 매년 전 세계 GDP의 2에서 5%, 즉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세탁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중 일부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나오지만 대부분은 부패, 탈세, 기업 사기를 통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 그 청사진은 시칠리아 마피아가
한 세기 전에 구축한 것과 동일합니다. 익명의 소유권, 추적 불가능한 송금,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침묵. 아이러니한 점은 한때 조직 범죄라 불리던 것이 이제는 조직 금융과 너무나 흡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피아 회계사들이 개척한 기술들, 즉 여러 단계에 걸친 거래, 역외법인, 무기명 주식 등은 오늘날 억만장자, 대기업, 심지어 정부가 사용하는 도구와 똑같습니다. 마피아는 자본주의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피아는 항구를 통제했고 기업은 공급망을 통제합니다. 마피아는 공포를 통해 갈취했고 현대금융은 빚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마피아는 부동산을 통해 현금을 세탁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합법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주택시장을 부풀립니다. 차이점은 서류 작업뿐입니다. 시칠리아 마피아가 진정으로 구축한 것은 단순한 범죄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제 철학이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왔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어디로 가는지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철학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러시아의 올리가르히가 런던의 재산을 숨길 때, 정치인들이 역의 신탁을 통해 돈을 빼돌릴 때,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수익을 이전할 때, 그들은 모두 마피아가 설계한 바로 그 그림자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스캔들 끝에 바티칸조차도 여전히 투명성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수억 달러의 교회 자금이 여전히 역의 계좌와 고급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방코 암브로시아노의 유령은 여전히 권력의 복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피아 자체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1980년대의 유혈 사태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대부는 가죽 재킷이 아닌 정장을 입고 뒷골목이 아닌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폭력은 이제 금융적인 형태로 변했습니다. 조용하고 정밀하며 보이지 않습니다. 돈 세탁이 살인을 대체하여 통제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대부는 총을 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돈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는 법을 아는 회계사였습니다. 마피아의 진정한 혁신은 위협이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 자본을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법적인 자본과 섞어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훈은 불편하지만 명확합니다. 권력 시스템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합법성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마피아가 현대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적 경제 중 하나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협상 가능하지만 유동성은 그렇지 않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시칠리아 마피아는 가난 속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자본의 대가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모든 익명 계좌, 모든 역의 신탁, 책임없이 돈을 옮기는 모든 투자 펀드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무기화하고 투명성을 부패시키며 비밀 그 자체를 자산으로 만드는 법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탐욕을 전문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아이러니일 것입니다. 마피아는 자본주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것.